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재동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앞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쌍용자동차 범대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등이 모였습니다. 정리해고와 함께 대두된 우리 사회 9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우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으로부터 2010년과 올해 2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2004년엔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120개 사내 하청업체 10,0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도금 노동이 아닌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하는데 현대자동차 사측은 장기간 근속한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계약 해지와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최병승 조합원마저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울산의 2년 이하자들을 전부 해고시키고 정규직 계약직으로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게끔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쌍용자동차 범대위 관계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대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 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으로 정규직 노동자조차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로 추락하는 현실 속에 노동자들이 더욱 연대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달리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리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의 힘을 한데로 모으는 이런 것을 같이 해보자라는 것.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쌍용차 범대위, 시민단체 등은 오는 21일 현대차 울산 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연대와 실천운동을 폭넓게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내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에서 연대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현대차 울산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모여 뜨거운 연대의 밤을 함께할 것입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 사측의 의견을 물었으나 사측은 대법원의 사내 하청 노동자 판결은 그 대상이 개인이었다며 추후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초 비정규직보호법은 일정 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과의 계약 해지,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누출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최대 1,300명의 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3D 글로벌 기상 모델을 적용해 방사능 물질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최대 2,500명의 암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방사능 누출 규모와 영향의 추정 방법이 불확실해 피해 숫자의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방사능 유출 영향은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악화되지 않은 것은 누출된 방사능의 80%가량이 바다로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지만
현 후보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러 논란에 대해 현 내정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현 후보자 지명을 공식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당내에서조차 부적격자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포기하기로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현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 등을 이유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회들은 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500여 개 금융사를 상대로 은행이 대출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4만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1인당 평균 피해 예상액이 53만 원으로 전체 보상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 환급 조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권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소송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추가 반환 소송을 위한 동향들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참여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도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피해 소비자연대는 지난 3일 대한기독교서회와 부천 YMCA 등 기관과 30여 개 교회를 포함한 229명 개인이 72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개인과 법인 1인당 354만 원으로 소비자원 개인 소송의 4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보통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 설정비, 법무사 사무실 위임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피해 소비자연대는 2010년 10월 대법원이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등 재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불공정하다고 한 표준약관 개정 의결 취소 판결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에 행정명령으로 받지 말라고 하는 은행의 근저당 설정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은행이 부담해야 될 돈이니까 고객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국은 2010년 10월에 패소한 사건입니다. 특히 교회는 근저당권 설정에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지 않아 금융기관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설정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피해 소비자연대는 한국교회 전체 금융권 대출을 70조 원 정도로 봤을 때 설정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약 2천에서 3천억 원이 근저당권 설정비로 쓰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년, 5년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자꾸 갈아타야 되고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점점 나쁜 곳으로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피해 소비자연대가 9월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들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은행이나 법무사에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수익자는 고객이며 지출 비용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첫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소송 참여로 상환 압박이나 대출 연장 중단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이유로 상환과 대출 연장을 중단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사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대통령 후보자의 종교가 선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국과 워싱턴 포스트는 인종적, 종교적 차이가 차기 대통령 선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의 종교가 문제가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인들이 몰몬교도인 롬니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롬니의 종교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몰몬교도가 아닌 이들 중 38%는 몰몬교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1%는 비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몰몬교에 호의적인 사람 중 54%는 몰몬교도인 롬니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한 이후 흑인들의 지지가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흑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교단 다체제를 위한 헌법 초안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교단 다체제가 회원 교단에서 논의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공개될 헌법 시안은 한장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한교단 다체제 추진연구위원회가 마련했으며 한장 총은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안은 예배와 신앙고백, 정치, 권징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한교단 다체제는 2010년 한국장로교회 날 행사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장로교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목표로 한 바 있습니다.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회원교단들이 9월 정기총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어 사실상 올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게 됐습니다. 한편 장로교 100주년 사진전,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 교단들과 함께 오는 9월 1일 1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기독미술학교 교사들이 교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한 제12회 기독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3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트윈 크로스로 기독미술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33명과 초대 작가 2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출품된 작품은 30여 점 이상이며 작가들의 신앙 체험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미술학교 교장 김종식 장로는 모든 작가들이 기도하며 작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작품에서 영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주목하고 기대할 작가와 작품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기독미술학교는 기독미술의 장을 확대하고 문화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현재 150여 명의 학생이 미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작품들은 오는 25일부터 명성교회에서 다시 한번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조명을 LED 발광 다이오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4년까지 공공에 80만 개, 민간에 700만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연간 1,200억 원을 아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에 성문교회 정영근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영안교회 유철호 장로가, 사무총장 후보에는 현 사무총장인 이경옥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등록자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종교철학과 배국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은 지난 12일 제96차 이사회를 열고 법인 이사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배신임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배신임 총장은 오는 10월 15일부터 4년 임기의 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제개발 NGO 구피플과 하베스트 선교회가 필리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170여 대 컴퓨터와 2,000여 벌의 의류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컴퓨터는 구피플이 지난 12월 준공한 고등학교를 비롯해 총 4곳의 학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아침에, 남부지방은 낮에,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24도, 강릉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7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남해상을 시작으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금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토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일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험블랜드를 비롯한 여러 시청자께서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